안녕하세요. 오늘 합격 수기를 나누게 된 서울 초등 보건 합격자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합격 수기를 나눠도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합격생으로서 가진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는 소개, 그리고 두 번째 직강을 선택한 이유, 세 번째 1차 준비 방법, 네 번째 면접 준비 방법과 주의점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시험 준비를 2년 5개월 정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었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는 5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했었고요. 교육학과 간호학 전공 모두 인강을 듣고 준비를 했고 컷에서 마이너스 2점으로 1차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원 지역 시험을 보았는데 그때는 독학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커트라인 점수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 3개년을 보니까 컷에서 한 99점을 받으면 면접으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을 이렇게 100점을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면접으로 점수를 뒤집을 수 없는 해였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25년에는 내가 조금 직강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합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수진 교수님 직강을 듣게 되었고요. 이때는 제가 약간 조금 전략의 실패로 컷에서 0.66점 높게 1차에서 합격했고 면접에서는 96점을 맞아서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보다는 면접이 조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면접 팁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제가 왜 서울 지역에서는 점수가 4점이나 빠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까지 합산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다 보면 서울 지역에서도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독학으로도 커트라인 합격했지만 직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공부할 때 암기를 매우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좀 도움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암기를 하는데 평소에는 암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수분만 이해하고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심화 스터디반이라고 임수진 교수님께서 7월부터 운영하시는 반이 있는데 그때 모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그 내용들을 암기하고 말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테스트 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조금 더 높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 스터디반에 참여하기 위해 직강을 듣게 되었고 세 번째는 스터디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스터디를 구하거나 스터디를 참여하는 걸 약간 쑥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거나 인강으로 공부했을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었는데 직강에 나가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스터디 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를 꾸려주셔서 스터디를 통해서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서 지역 상담이 있어요. 원서를 지원할 때쯤 교수님께서 직강이나 인강 선생님들이 어디를 희망하는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지역을 희망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 지역에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지역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원래 서울을 너무 오고 싶었었는데 제 실력이 서울을 올 만한 실력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서 지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서울 지역에 지원해도 좋겠다라는 교수님의 조언이 있으셔서 이렇게 서울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 준비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전공에서는 저는 패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책을 다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N수 생활을 거듭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패드에다가 이제 다 스캔을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저는 완벽주의 같은 좀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정리해서 막 이렇게 적었는데 그 글씨체가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는 글씨를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활용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패드를 활용할 때는 저는 다음과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먼저 굿노트 같은 그런 필기 앱들을 보시면 목차를 정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목차, 그 다음에 뭐 소주제들을 하나씩 정리한 다음에 특별하게 교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은 별 표시를 해가지고 중요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목의 흐름을 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책 부분에 관련된 국시나 기출문제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질환 밑에다가 국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첨부를 하였고요. 7월에는 질환을 또 따로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충수염이 나오는 부분이라면은 이게 충수염에 대한 페이지가 한 장, 두 장, 한 세 장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나오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이야기가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쯤에 교수님께서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딱 한 줄로 정의, 병태, 생리, 증상, 합병증 진단, 치료 등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그 질환 위나 뭐 근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질환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훑고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티커 기능을 활용했어요. 이 스티커가 명칭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 파란색이나 이 노란색 부분을 저는 스티커라고 명칭을 했어요. 이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암기가 되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렇게 스티커로 덮어 놓으면 굿노트에서 이게 톡 건드리면은 이 안 보였던 부분이 다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내가 암기를 잘 했는지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색깔을 3가지로 정해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번만 틀렸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있는데 한 번에 맞췄어. 그러면은 그때는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근데 한 번 했는데도 몰라. 그러면 파란색, 그리고 3번째도 몰라. 그러면 노란색으로 해서 내가 어느 거를 잘 모르고 어느 거를 그래도 비교적 암기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스티커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큰 틀을 보기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저의 좀 특색이 드러났을지 모르겠지만 깊게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뭐 법칙이나 아니면 이 주제들을 알고 있긴 해도 막상 여기에 큰 틀은 뭐였지?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게, 이것도 이 이론도 여러 장이어가지고 내가 한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간 이게 분리되어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게 연결을 지어서 이거를 또 그 이론이 있는 곳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에서도 뭐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또 따로 있고 불안장애에 속하는 질환이 따로 있고 이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치료 약물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보면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따로 정리를 하는 편이었고요. 성인에서는 그 장기별로 질환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를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 질환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폐질환에서는 기관지부터 폐까지 해서 질환이 뭐뭐 있는지 일단 큰 틀을 그려가지고 뭔가 이해도를 높이고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도구나 이론이 너무 많잖아요. 뭐 지역사회나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가지고
아, 맞아. 이런 트릭이 있었지.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큰 것을 생각을 해야 그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도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면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한 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맵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맵을 통해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나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이 마이맵을 활용했는데요. 스터디에서 그 직강을 듣고 그 들은 부분을 뭐 월, 수, 금에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백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내가 다 잘 쓸 수는 없겠지만 못 쓰는 부분도 확인해서 적다 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마이맵을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다가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렇게 그리면 아, 이 질환에 대해서도 되게 정리를 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훨씬 이해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주제별로 아니면 거기에 소주제별로 한눈에 보기가 좋기 때문에 큰 틀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이맵을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DSM-5 정신간호학에서 그 질환에 대해서 DSM-5를 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이게 길게 써 있으니까 아, 얘가 뭐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 긴 글을 다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맵을 보시면 되게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암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한눈에 보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의력 없게 행동 장애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다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꼭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서 DSM-5를 한눈에 빡빡빡빡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수생 분들이나 재수생 분들은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시험을 봤었을 때 교육학이 한 18점 정도 맞았었는데 24년 시험, 그러니까 재작년 시험에서 교육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독학을 했었는데 14점 몇 점인가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점수가 훅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내가 점수가 그렇게 낮았으니까 뭔가 다른 전략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재수사 이상의 분들은 굳이 강의를 다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미리 강사 요약책이나 원페이지 같은 책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고 그걸 여러 번 회독하시면서 그 이론에 대한 뭔가 숙련도를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내 공부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교육학을 공부하는 시간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하려면 미리미리 그냥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을 하면서 저는 백지 쓰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고 이렇게 밴드를 활용해서 백지 쓰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교육, 평가, 심리, 교육 과정 등등등 나눠서 요일마다 백지 쓰기를 해서 인출 연습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지 쓰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에서 답을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재작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하긴 하지만 그 문제나 제시문에서 힌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면은 나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해서 뭐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카츠라는 사람을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제시문이나 아니면은 그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동료 관계나 뭐 이런 거를 학교 생활이나 그런 제시문에 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써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여기서 처음 보는 것이 있더라도 최대한 얘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그때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글에 대한 감이나 시간적인 개념,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면 좋을지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크게 평가원 지역과 자체 출제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평가원 지역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천,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제주 등등등등 많은 교육청이 이에 속해져 있는데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청이 이에 대해 속해 있기 때문에 특정 교육청에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문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구상형 3문제와 즉답형 1문제로 이루어지고 그 즉답형에는 뭐 꼬리질 1-1 질문, 1-2 질문, 1-3 질문까지 해서 뭐 2-3문제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상형 1번에서는 뭐 문제, 학생의 문제나 교사의 문제,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필요한 역량이나 이거를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교직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체 출제 지역은 교육청 자체에서 면접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이게 내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구상형 2문제와 추가 질문, 그리고 즉답형 1문제와 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구상형 2문제에서 첫째는 시책 관련한 문제, 아니면은 뭐 비교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전공 관련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은 뭐냐면 전공 문제가 끝나게 되면 여기 앞에 계시는 평가관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말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추가 질문은 전공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즉답형 1문제는 교육관이나 갈등 같은 문제를 물어보고 이 추가 질문에서는 여기 이 즉답형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4점이 96점이니까 4점이 감점된 거잖아요. 여기 여기 추가 질문에서 각각 2가지씩, 그러니까 요구하는 조건 2개에서 각각 2가지씩을 얘기하라고 해서 총 4가지씩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평가관의 말을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 2가지라는 말을 못 들어서 4가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2가지밖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혹시 면접을 나중에 준비하게 되신다면 그 추가 질문 듣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또박또박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 상황에 있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기본입니다. 내가 어떤 교직관을 가지고 있는지, 갈등 관리, 학생이나 내가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갈등 관리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학생을 관리하는 방법 등등 내가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말을 할 때 이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막 적으면서 이걸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말하고 있고 근거가 충분하고 내 답변은 풍부하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할 때 보통 이런 틀을 많이 쓰는데요. 주장, 근거, 기대 효과, 재주장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뭐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러이러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형식을 지켜서 말을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고 이 평가관들은 키워드에 따라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이 제대로 들리고 주장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재주장해 준다면 앞에서 못 들었더라도 얘가 명확하게 얘기했구나라고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틀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평가원 지역은 시책을 직접적으로 문제로 묻지는 않지만 교육청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답변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시책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어도 답변에 보면은 시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가관들은 오랜 시간 앉아있고 여러 평가원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 원래 답변이 비슷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시책을 활용한 우리만의 교육청에 대한 특색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된다면 뭐지? 라고 하면서 저는 집중이 확 될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평가원 지역을 준비하면서도 시책은 꼭 다 읽어보고 정리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내 교육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시책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육 비전, 교육 지표, 정책 방향.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서울 교육에 가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장 여기 먼저 첫 페이지에 적어놨고요. 역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번 면접 문제에서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특히 자체 출제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책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책을 일단 정리를 했으면 이번 교육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문제가 요새는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책을 보면서 도대체 근데 기초학력은 왜 중요한가? 왜 학교에서 이 기초학력을 보장해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유튜브나 교육청 블로그나 이런 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답변을 마련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기초학력은 이후 배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초등학교 시절의 기초학력이 이후 학습을 여정을 밝게 비추는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뭔가 뭐랄까요? 확장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인풋한 내용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 구조와 시책 등 이것들이 인풋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이 말하는 연습, 구조화해서 말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면접 고득점자 분들이 계세요.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료 강의도 많지만 무료 강의가 굉장히 제일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튜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진짜 한 100개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뭔가 나만의 좀 뭔가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시책을 정리해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요새 교육청 이슈를 다뤄주실 때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한정된 자원이나 정보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유튜브나 아니면 교육청 블로그나 교육청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모두 두루두루 한 번씩 보시면서 면접에 달인이 고수가 되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가원 준비를 하면서도 비상문 문제나 아니면 면접 레시피 그리고 면접 레시피 보시면은 그 비교과가 아닌 교과 부분에 실전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저는 그러한 문제들까지 다 풀어봤었고 그리고 초등 기출 문제도 다 풀어봤었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다뤘던 거죠. 서울에 있어서도 서울 준비하면서도 서울 초등 문제, 서울 비교과 문제, 서울 교과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 다 뭐 교과나 비교과나 해당되는 거 상관없이 다 풀어보고 뭐 나랑 연관성이 없다면 한두 문제는 제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이런 흐름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다뤄봄으로써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이거는 몇 번쯤 다뤄봤던 느낌이야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에 이렇게 답변했던 걸 활용해야겠다 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 문제는 너무 좀 자체 색이 강해서 제가 시험 봤었던 24년 평가원 측답형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볼 시간을 드릴게요. 동영상을 잠깐 정지하시면 시간이 되시겠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답형 1-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상황에서 교사가 취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민이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행평가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민이는 평소에 성실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이나 지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 평가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그 과정까지 평가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민이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 시험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정지가 왔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말의 빠르기 그리고 이 딕션, 전달력이랑 제가 처음에 주장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한 번 더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마무리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면접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문제에 2분 정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이 부분 너무 잘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신이 나셔가지고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을 제대로 했나? 불안해라고 하니까 이미 채점이 될 내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리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면접은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구조와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딱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고
시간 엄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주저리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헷갈리고 지루하게 되고, 이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듣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또박또박 말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막 주저리 말하고 뭔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뒤에 사람 뒷부분의 내용을 못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못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감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전달하실 때 항상 구조화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말하고 근거를 충분히 말했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자의 마인드입니다. 평가원들은 보통 교감님, 교장님이나 장학사님 아니면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세요. 그러면 이런 거죠. 갑자기 평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 거를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일단 뽑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관리자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은 무엇일까? 관리자가 좋아하는 답변은 무엇일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의 핵심 뼈대는 있지만 그거를 관리자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관리자분들은 보건교사나 비교과 교사들이 교직원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유념해서 면접을 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기본이랑 시책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나 정리 다 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만능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내가 준비한 대로 묻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만능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만능틀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근데 그러면은 억지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있는지 큰 흐름만 이렇게 잡아두고 이거를 유연하게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억지스럽게 하지 말고 다양한 사례나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이거를 유연하게 바꾸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많은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혹시나 더 면접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그 임수진 교수님 카페에다가 합격 수기를 올려놓았으니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만 해도 면접에 있어서는 고득점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사람마다 각자 가진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매몰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저는 암기가 되게 부족했지만 그 부분을 면접으로 채워서 1차를 뒤집은 것처럼 선생님들도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 모든 운을 가져가시기를 바라며 학교에서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행운핑 감사합니다.